런던 1783년 한 절박한 아버지가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먹일 빵 한 덩이를 훔칩니다. 몇 시간 만에 그는 5실링도 안 되는 절도죄로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반전이 있습니다. 사형이 사실은 자비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여러분이 영국 문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그 가발과 화려한 법정 뒤에는 중세 고문실을 여름 캠프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뒤틀리고 의도적으로 잔인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대영 제국을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면서도 세상에 도덕적 우위를 주장했던 바로 그 제국 말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그들이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했던 일들은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300년 이상 동안 영국은 역사가들이 피의 법전, 블러디 코트이라고 부르는 것을 운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절차로 포장된 조직적인 가학주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어떻게 실제로 통제했는지에 대한 어두운 진실을 드러내는 6가지 처벌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영국 교과서가 여러분이 결코 알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밝힐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공포 시스템 아래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피해 법전, 모든 것이 사형이 되다. 이 끔찍한 처벌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영국을 세계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사법 시스템으로 만든 법적 틀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 법전은 단순히 범죄에 가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탈린마저 얼굴을 붉힐 만한 체계적인 죽음의 기계였습니다. 1760년까지 200가지가 넘는 범죄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5실링 이상의 물건을 훔치면 사형, 남의 나무를 베면 사형, 얼굴을 검게 칠한 채 길에서 발견되면 사형.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을 경악하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고대의 야만적인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대량 처형이 사회 질서의 핵심이라고 진정으로 믿었던 교육받은 의원들이 통과시킨 현대 법령들이었습니다. 이런 악몽을 상상해 보세요. 겨우 17살짜리 아이도 소매치기 죄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훔치면 냉혈한 살인자와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의 사소한 절도 하나가 온 가정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정말 교활해집니다. 이 시스템의 설계자들은 우연히 잔인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대 가장 존경받는 법학자였던 윌리엄 블랙스톤 경은 수백 가지 범죄를 사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절대적인 복종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위장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충격적입니다. 1770년에서 1730년 사이에 영국은 다른 어떤 유럽 국가보다 1인당 더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피해자의 90% 이상이 노동계층 피고인이었으며 부유한 범죄자들은
법적 허점과 왕실 사면을 통해 종종 빠져나갔습니다. 정의는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한 처형은 자비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당국이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메시지를 보내고자 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능지처참, 궁극의 공포쇼. 영국이 절대 권력을 과시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처형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능지처참은 단순히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격자들이 결코 잊지 못할 만큼 끔찍한 구경거리로 설계된 인체의 체계적인 파괴였습니다. 이 야만적인 의식은 대역죄에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반역죄는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동전 위조, 외국과의 연락, 심지어 잘못된 종교적 신념 표현까지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1606년 가이 포크스의 처형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이 이 형벌 뒤에 숨겨진 계산된 잔혹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여 결코 잊지 못할 왕실 정의의 시연을 약속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먼저 사형 선고를 받은 반역자는 말 뒤에 나무 썰매에 실려 자갈길을 끌려갔습니다. 이 여정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희생자가 이미 피투성이가 되고 공포에 질린 채 처형 장소에 도착하도록 의도된 것이었으며 군중은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교수대에서 진정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희생자는 목이 매달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시간 조절이 관건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을 만큼 짧아야 했지만 저항을 약화시킬 부분적, 질식을 유발할 만큼은 길어야 했습니다. 희생자가 여전히 의식이 있는 동안 사형 집행인은 복부를 가르고 내장과 장기를 제거했으며 종종 희생자의 눈앞에서 그것들을 태웠습니다. 이어지는 것에는 실용적이고 상징적인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남성성을 파괴하면서 반역자와 함께 혈통이 단절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절단 후에야 마침내 참수형을 통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도 형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제국을 순회하며 기술을 완벽하게 익힌 전문 사형 집행인들이 개발한 특정 해부학적 절차에 따라 네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절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섬뜩해집니다. 이 시신 조각들은 정치적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머리는 런던 다리에 전시되어 수천 명이 매일 보았습니다. 네 조각은 왕국 전역의 다른 도시들, 종종 희생자의 고향으로 보내져 반대를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 역할을 했습니다. 보존 기술은 이 공포의 체계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머리와 몸통 조각들은 부패를 막기 위해 삶거나 타르 처리되어 특별히 제작된 철제우리 안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경고 역할을 했으며 이는 관광 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직접적인 희생자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왕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이러한 체계적인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식은 제국 전역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왕실 정책에 대한 사적인 대화조차
감히 시도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교수대의 매달기, 살아있는 광고판처럼 사슬에 묶여 썩어가다. 대부분의 처형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영국은 훨씬 더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것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교수대의 매달기, 깃배팅인데 범죄자들은 굶주리고 탈수되고 대중 앞에서 썩어가면서 철제 우리에 갇혀 높은 기둥에 매달려 서서히 죽어가며 제국 정의에 살아있는 광고판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 금속 틀 안에 매달린 인간 형상들을 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약하게 움직이고 어떤 이들은 뼈와 누더기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죽은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온 공동체가 점진적인 부패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죽도록 선고받은 죄수들이었습니다. 교수대 자체는 잔혹함의 공학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맞춤 제작된 철제 틀은 각 희생자의 몸에 맞춰 만들어졌으며 금속띠로 몸통, 팔, 다리를 고정했습니다. 우리 디자인은 죽어가는 범죄자가 계속 보이도록 하면서 탈출이나 자살을 막았습니다. 일부 희생자는 최대 3주까지 살아남아 물을 외쳤고 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계속했습니다. 1701년 윌리엄 키드 선장의 교수대 매달기는 이 처벌에 계산된 본질을 보여줍니다. 해적 행위로 처형된 후 키드의 시신은 틸버리 포인트에 사슬에 매달린 채 20년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템스강으로 진입하는 배들은 그의 썩어가는 시신 바로 아래를 지나갔고 범죄 생활을 생각하는 모든 선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소 선정은 전략적이었습니다. 교수대 장소는 점진적인 부패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교차로, 항구 입구, 시장 도시에 배치되었습니다. 지역 치안 판사들은 종종 범죄자의 고향 근처를 선택하여 가족 구성원과 이전 지인들이 불법 행위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마주하도록 했습니다. 교수대 매달기를 특히 잔인하게 만든 것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매일 이 썩어가는 시체들을 지나쳤습니다. 상인들은 부패하는 시체의 시야와 냄새 속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는 직접적인 희생자를 훨씬 넘어 전체 인구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당대의 기록들은 끔찍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시체는 희생자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도 살을 뜯어먹는 까마귀와 곤충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여름 더위는 부패를 가속화하여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참을 수 없는 악취를 만들어냈습니다. 겨울 날씨는 시체를 더 오래 보존하여 시각적 영향을 수년 동안 연장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교수대 기록은 이 형벌 뒤에 숨겨진 체계적인 계획을 드러냅니다. 1752년에서 1012년 사이에 영국에서만 300명 이상의 범죄자가 교수대에 매달리도록 선고받았습니다. 해군성은 해상 교수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며 지나가는 배들에게 최대한 잘 보이도록 바람 패턴과 조수 일정을 기록했습니다. 유명한 사전 편창아 세뮤얼 존슨 박사는 교수대 매달기가 목격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광범위하게 기술했습니다. 그의 개인 서신에는 아이들이 만성적인 악몽에 시달리고 성인들이 매달린 시체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정 길을 피하는 등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해 묘사되어 있습니다. 9 꼬리 채찍. 과학적인 상은 영국 해군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징집된 선원들의 규율을 유지해야 했을 때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면서도 제국에 봉사할 수 있을 만큼 기능하게 하는 고문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자신이 해군의 강제로 징집되어 탈출할 수 없는 배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장교에게 말대꾸한 죄로 50대의 채찍질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전체 승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가판으로 끌려가고 그들은 자신들의 잠재적인 운명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9 꼬리 채찍은 각각 3피트 길이의 가죽끈 9개가 나무 손잡이에 부착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특히 끔찍하게 만든 것은 그 과학적인 구조였습니다. 끈에는 최대한의 조직 손상을 보장하기 위해 납조각이 달렸거나 간격을 두고 매듭이 있었습니다. 일부 버전에는 타격할 때마다 살점을 찢도록 설계된 금속 가시가 포함되어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채찍질 절차는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영향을 모두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엄격한 군사 규약을 따랐습니다. 희생자는 옷이 벗겨진 채 머리 위로 팔이 뻗은 상태로 나무 격제에 묶였습니다. 고통을 연장시키는 일관된 타이밍을 보장하기 위해 북소리가 채찍질의 리듬을 맞추었고 선에는 조기 사망을 막기 위해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영국 해군 기록은 이러한 처벌의 체계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선박 일지는 채찍질 횟수, 특정 위반 사항, 그리고 그 후 희생자의 상태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의 태평양 항해 일지에는 한 번의 원정 동안 100회 이상의 채찍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술 취함에 대한 12대부터 반란 시도에 대한 300대까지 다양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해군 군의관 윌리엄 스멜리 박사는 개인 일지에 의학적 영향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표면 상처를 훨씬 넘어서는 조직 손상을 묘사했는데 깊은 열상, 근섬유 절단, 신경 말단 손상,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은 복무 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만성 통증을 겪었으며 일부는 과민성 흉터 조직 때문에 셔츠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정한 가학주의를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벌은 제국 권위의 영구적인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9 꼬리 채찍에 의한 흉터는 독특하고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 흔적을 평생 지니고 다녔으며 영국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광고판 역할을 했습니다. 주점 주인들은 등 뒤의 흉터로 전직 선원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이는 해군 규율에 대한 저항으로 낙인 찍힌 영구적인 하층 계급을 만들어냈습니다. 심리적 조건화 또한 중요했습니다. 전체 선원들은 이러한 처벌을 목격하며 제국 권력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도전하는 누구에게나 비슷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가죽이 살을 때리는 소리, 희생자들의 비명, 그리고 고인 피는 목격자와 희생자 모두에게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식민지 관리들은 제국 전역에서 9 꼬리 채찍을 변형하여 사용했습니다.
카리브해 농장 감독들은 노예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개조된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인도의 군 사령관들은 식민지 병사들에게 비슷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호주 교도소 간수들은 유배된 죄수들의 정신을 꺾기 위해 체계적인 채찍질을 사용했으며 일부 죄수들은 평생 동안 1000대 이상의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유배, 낙원에서의 느린 죽음. 영국 법원이 처형의 비용과 시연 없이 삶을 파괴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유배 트랜스포테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추방과 체계적인 잔혹성을 결합한 형벌이었으며 죄수들이 머나먼 식민지에서 교화의 기회를 받는다는 허구를 유지했습니다. 1770년에서 1868년 사이에 영국은 호주에만 16만 명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을 유배에 보냈고 수천 명은 아메리카 식민지와 카리브해 섬들로 보내졌습니다. 이들은 기회를 찾아 자발적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살아남지 못할 항해에 강제되었고 살아남은 이들마저 파괴하도록 고안된 환경으로 보내진 죄수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작업장 도구를 훔친 죄로 유배형을 선고받아 뉴사우스 웨일스에서 7년간 추방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수백 명의 죄수들과 함께 수송선 선창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공기가 너무나 역겨워서 죄수들은 계속 토하고 호흡기 감염은 혼잡한 공간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항해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죄수들의 정신을 꺾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죄수들은 8개월 동안 지속되는 항해 내내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며 최소한의 식량, 오염된 물, 그리고 병들거나 다친 사람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선장은 살아있는 죄수 한 명당 비용을 받았고 이는 죄수들의 복지에 최소한으로 지출하면서도 숨쉬게만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유인책을 만들었습니다. 사망률은 이러한 잔혹성의 체계적인 본질을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 유배된 죄수의 10%가 항해 중에 사망했으며 일부 선박은 질병, 영양실조, 고의적인 방치로 인간 화물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수송선 넵튠은 1790년 한 번의 항해에서 52명의 죄수 중 158명을 잃었고 생존자들은 해골처럼 마르고 질병에 시달리는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호주로 가는 제1함대를 동반한 해군 군의관 존 화이트 박사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개인 일지에는 너무나 좁은 공간에 쇠사슬로 묶여 제대로 서거나 눕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했으며 폐기물과의 장기적인 접촉으로 궤양과 감염이 발생한 죄수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식민지에 도착하자 유배된 죄수들은 종종 항해보다 더 나쁜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형량 동안 무급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주인들에게 배정되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형벌로 위장된 노예 제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식민지 기록은 굶주림, 채찍질,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강제 노동 등 체계적인 학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 죄수들은 그들의 취약성을 착취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추가적인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여성들을 태운 수송선들은 종종 체계적인 폭행을 위한 떠다니는 환경이 되었고 장교와 승무원들은 법적 보호나 구제책이 없는 여성 죄수들에게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1790년 옛해 60명의 여성을 호주로 실어 나르던 레이디 줄리아나 호는
임신한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출산하는 떠다니는 사창가로 악명 높았습니다. 호주와 같은 식민지의 배정 시스템은 공식적인 형벌 기간을 훨씬 넘어서는 체계적인 학대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주인들은 사소한 위반에 대해 형량을 연장할 수 있었고, 죄수들이 원래 기간을 넘어서 몇 년 동안 무급 노동자로 남아있도록 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유형 식민지인 노폭 섬은 지상의 지옥으로 알려졌으며, 죄수들은 관리들이 교화의 기회라고 부르는 곳에서 형량을 계속하기보다는 차라리 처형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1801년 말 절도로 유배된 마거릿 캐치폴은 영국으로 밀반입된 편지에서 유배 생활의 심리적 영향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죄수들이 고립으로 인해 정신 붕괴를 겪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관리들이 교화의 기회라고 부르는 곳에서 형량을 마치는 대신 자살을 시도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돌로 압사, 돌들의 침묵. 영국 법원이 형사 고발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죄수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너무나 심리적으로 정교하여 법적 가학주의의 궁극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형벌을 사용했습니다. 법적으로 페인의 폴테 에뚜라고 알려진 돌로 압사시키는 형벌은 체계적인 고문을 통해 답변을 강요하면서도 피고인이 계속 침묵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선택했다는 허구를 유지했습니다. 법적 논리는 우아하게 잔인했습니다. 피고인이 답변을 거부하면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왕실의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풀려날 수도 없었습니다. 압사형은 죄수들이 점차 견딜 수 없는 고문에 직면하다가 결국 답변을 하거나 고백 없이 사망할 때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는 가족들이 그렇지 않으면 몰수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세일럼에서 마녀 혐의를 받거나 18세기 영국에서 강도 혐의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유죄를 인정하면 확실한 처형을 의미하고, 무죄를 주장하면 유죄 판결이 사실상 보장되는 조작된 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유산을 보호할 유일한 희망은 침묵을 지키고 법원이 발언을 강요하기 위해 가하는 어떤 처벌이든 견디는 것입니다. 압사 절차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간단히 답변을 함으로써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법적 허구를 유지하면서 심리적 압력을 최대화하도록 고안된 특정 규약을 따랐습니다. 사형수는 옷이 벗겨진 채 나무판에 눕혀졌고, 그 위에 다른 판을 덮은 다음 돌이 하나씩 놓였습니다. 압사형을 특히 끔찍하게 만든 것은 그 지속시간과 희생자들에게 강요된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빠른 처형 방법과 달리 압사형은 무게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희생자는 유죄 또는 무죄라고 말함으로써 고통을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확실한 죽음 또는 조작된 재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게 배치는 심리적 고문을 끝낼 즉각적인 죽음을 피하면서도 주요 장기에 대한 압력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과학적 원칙을 따랐습니다. 돌들은 호흡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면서 내부 장기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도록 가슴과 복부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당대의 기록들은 압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심리적 붕괴가 발생했다고 묘사합니다. 1992년 세일럼에서
압사형으로 죽은 자일스 코리는 점점 증가하는 무게 아래에서 이틀 동안 버티다가 진술 없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완강한 침묵을 유지하며 가족의 재산권을 보호하려 애쓰는 가운데 점점 더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는 시도를 묘사했습니다. 관객의 존재는 희생자와 목격자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때때로 친척들이 서서히 압사당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강요받았으며 답변을 설득하여 고통을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희생자를 훨씬 넘어선 정서적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1916년 가톨릭 사제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요크에서 압사형으로 죽은 마거릿 클리도로우는 순교자가 되었고 그녀의 처형은 당국의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고문 속에서의 그녀의 용기는 다른 가톨릭 신자들이 박해에 저항하도록 고무시켰고 정부는 종교적 순응을 유지하는데 역효과를 낸다고 판단하여 압사형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스캐빈저의 딸, 인간 압축 공학, 런던탑. 깊숙한 곳에서 영국 당국은 사법조사를 가장한 체계적인 잔혹성에 정점을 보여주는 고문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스캐빈저의 딸은 희생자가 살아남을 경우 관리들을 당황하게 할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인간의 몸을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자세로 압축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헨리 8세 시대 런던탑 부지휘관 레너드 스캐핑턴 경의 이름을 딴 이 장치는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즉, 영국이 문명화되었으며 야만적인 고문 관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법적 허구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얻기 위해 죄수들을 고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잔혹함 속에 우아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왕실에 대한 반역죄로 기소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가톨릭 음모자들과 서신을 주고받다 발각되었거나 아일랜드 독립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을 엿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런던탑으로 끌려가 돌계단을 내려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깜빡이는 횃불이 이전 희생자들의 체액으로 얼룩진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스캐빈저의 딸은 철제 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희생자들을 다리를 가슴에 접고 팔을 무릎에 감싼 채 앉은 자세로 강요했습니다. 이후 철제띠가 조여져 몸을 점점 더 압축된 자세로 만들었고 결국 코, 귀, 때로는 손톱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장치를 특히 교활하게 만든 것은 그 의학적 정밀함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죽음이나 명백한 영구적 부상을 유발하는 거친 고문 방법과 달리 스캐빈저의 딸은 신문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희생자의 생존 능력과 잠재적인 고백 능력을 보존하면서 최대의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압축 고문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고 신문관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런던탑 기록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된 신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압력은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질문은 반복되었으며 추가 압축 전에 희생자들에게 자백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대의 기록들은 신체적 고통만큼이나 파괴적인 심리적 영향을 묘사합니다. 희생자들은 몸이 사방에서 동시에 짓눌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종종 고통을 멈추기 위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공황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런던탑 고문에서
살아남은 예수회 사제 존 제라드 박사는 스캐빈저의 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직접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압축이 내부 장기에 압력을 가하여 호흡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자세는 짓눌리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움직임도 막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장치는 영국 당국이 종교적 반대자, 정치범, 그리고 반역자,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16세기와 17세기 내내 사용되었습니다. 런던탑 기록은 스캐빈저의 딸 희생자, 대부분이 결국 제기된 어떤 혐의에든 자백했지만 고문에서 벗어난 후에는 많은 이들이 진술을 철회했음을 보여줍니다. 1946년 런던탑에서 고문당한 개신교 개혁가 NSQ는 그곳에서 고문당한 기록된 유일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스캐빈저의 딸을 통한 그녀의 경험은 너무나 심각해서 압축 고문 중에 입은 내부 부상으로 걸을 수 없어 처형 장소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제국의 어두운 유산이 드러나다. 이 6가지 처벌 방법은 대영 제국이 세계적 지배력을 구축한 진정한 기반을 드러냅니다. 바로 문명화된 정의로 위장된 체계적인 테러입니다. 피해 법전은 대량 처형을 위한 법적 틀을 만들었고 교수대에 매달기는 시체를 제국 권력의 영구적인 광고판으로 변모시켰습니다. 9꼬리 채찍은 저항의 결과에 대한 평생의 상징으로 몸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능지처참은 체계적인 시신 해체의 장관을 연출하여 수세기에 걸쳐 목격자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유배는 범죄 처벌로 위장된 노예 제도로 무급 노동을 통해 식민지 기반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스캐빈저의 딸은 과학적인 정밀함으로 인간의 몸을 압축했고 돌로 압사시키는 형벌은 자유선택이라는 법적 허구를 유지하면서 희생자들을 심리적으로 고문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특히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개별적인 잔혹함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잔인함을 문명화된 우월성의 증거로 묘사하는 법적, 사회적 시스템에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일탈이나 일시적인 위기 대응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지속되고 영국 식민지 전역의 법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제국 통치의 근본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처벌 방법들이 초래한 고통의 규모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수십만 명이 체계적인 사법 살인을 통해 사망했습니다. 수백만 명은 인간의 고통을 최대화하고 종속된 인구에 대한 제국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 절차를 통해 상처를 입거나 추방되거나 공포에 질려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통해 달성된 심리적 조건화는 영국 사회와 식민지 전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포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신체와 정신의 체계적인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며 자랐고 가족들은 그들과 함께 지켜보고 고통받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도덕적 경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회 내에서 체계적인 잔혹함이 어떻게 정상화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대영 제국은 법적 틀, 종교적 정당화,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어떻게 결합하여 극단적인 학대가 문명적 발전의 증거로 칭송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처벌 방법들에 대한 탐구가 저만큼이나 여러분을 불안하게 했다면 문명화된 모습 뒤에
숨겨진 잔혹한 현실을 밝히는 더 많은 콘텐츠를 구독해주세요. 아래의 댓글로 이 6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그리고 제국 역사의 어떤 다른 어두운 장을 탐구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이러한 역사적 관행들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잔혹함이 종종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법적 틀 안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대영 제국의 체계적인 처벌 유산은 권력이 통제되지 않고 사회가 질서와 통제를 추구하며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간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